자, 계약학론 392페이지. 자, 총론에 봤던 기본적인 이론을 이제 구체적으로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에 어떻게 적용이 되며, 두 번째, 그 각각의 계약을 했을 때 계약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도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여러분들이 중개하실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뭔가 분쟁이 생겼다.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가 나오고요. 매매가 한 2.78문제 나오고, 임대차가 한 2.45문제 뭐 정도, 합해서 한 5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교환은 별거 없고요. 자, 이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 핵심이 뭐라고?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그게 핵심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 먼저 매매.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말하는데요. 정확하게 법적으로는 양당사자가 무엇을 약속하는가를 생각하자.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약속하죠. 이렇게 일방은 재산권 이전을, 타방은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매매계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약정만으로 성립하니까 낙성계약이죠. 양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기니까 쌍무고요. 이행을 하게 되면 주고받으니까 유상이죠.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를 써도 되고 상관없으니 분류식 계약이고요. 한 번의 이행으로 채무가 완료가 되니까 일시적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일시적 계약 이렇게 되죠.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일시적 계약이 됩니다. 자, 이때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매매계약의 목적이 되는데요. 이때의 재산권, 첫째, 꼭 소유권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상권도 양도할 수 있고요. 채권도 양도할 수 있고요. 등등등. 특허권도 양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재산권은 돈 될 만한 권리는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장래 발생하는 재산권도 되죠. 아파트 분양계약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건 아파트 소유권을 산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아파트 소유권은 아직 없는 상태죠. 아파트가 다 지어져야 소유권이 생기니까. 즉 장래 발생하는 재산권도 매매 목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타인 권리도 얼마든지 매매 목적으로 할 수 있죠. 매도인 입장에서는요.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속을 하는 건데 자기 재산권 이전 약속이 아니에요. 내 거든 남의 거든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 물건도 타인 권리도 얼마든지 매매 목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매수인은 대금을 꼭 지급해야 되는데요. 이 대금은 금전에 한합니다. 대금은 뭐에 한한다고요? 금전. 따라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금전 이외의 다른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하게 되면 이건 매매가 아니라 교환 계약이 됩니다. 금전에 한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매매 계약의 성립. 자, 우리 계약 성립에서 봤죠? 매도인과 매수인 양당사자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고 당사자가 일치하며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겠죠. 자, 이때 매매계약의 목적이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합치하면 돼요. 따라서 매매계약의 목적이 아닌 것들 뭐가 있을까요? 이행 시기, 이행 장소, 이행 방법. 이건 매매계약의 목적이 아닙니다. 매매계약의 목적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이 두 개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합치가 되면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의 목적이 아닌 것들, 이행시기, 이행장소,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굳이 합의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하게 되고요. 두 번째, 민법 총칙에서 봤죠?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는 대금, 반드시 계약 당시 특정
또는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특정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의 성립과서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우리 민법이 매매계약의 성립과서 두 가지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가 매매예약이라는 제도죠. 자, 매매예약이 뭐냐?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갑소유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기로 계약. 그럼 그게 매매계약이 되겠죠? 그런데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만나가지고 갑소유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1월 20일까지 체결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1월 10일 날 매매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1월 10일 날 합의를 하긴 했는데 뭔 합의를 했냐? 장차 매매계약을 하기로 합의. 그걸 매매예약이라고 하게 됩니다. 매매예약이란 장차 본계약 체결을 약속하는 것. 이게 매매예약이 됩니다. 자, 이때 예약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민법은 일방예약이란 것만을 규정해 놨어요. 예약은 일방예약, 쌍방예약, 편무예약, 쌍무예약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일방예약만 규정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일방예약이란 예약을 한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만 예약 완결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예약을 일방예약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예약 완결권이라는 걸 줘요. 자, 이때 이 예약 완결권이 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조금 이따 보고. 어쨌든 564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매매 일방예약은 이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상대방이 누구냐? 요 예약 완결권자를 말해요. 요 예약 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를 하면 그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돼 있죠. 을이 예약을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갑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말은 일방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일방적. 예약완결권은 뭐라고요? 일방적인 겁니다. 자, 요때 564조가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매매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를 하면 예약 시에 소급하여 매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틀렸죠? 매매 예약 시에 소급하여 매매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약을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그때 매매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0일 날 매매 예약을 했고 1월 20일 날 표시를 하면 매매 계약은 언제 체결되는 거예요? 20일 날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20일 날. 소급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방 예약입니다. 한 장을 넘겨 봅니다. 매매 일방 예약이란 예약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만 예약 완결권을 부여하고 니은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예약 당시에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에 대해서 미리 특정이 되어 있거나 그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1월 10일 날 미리 A 토지 1억 이렇게 특정 또는 확정이 되어 있거나 그 기준을 만들어 놔야 나중에 1월 20일 날 상대방과 협의 없이 본계약이 체결될 수 있겠죠. 이걸 정하지 않거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1월 20일 날 일방적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일방 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기초하여 체결될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1월 10일 날 일방 예약을 할 때 미리 장차 체결될 본계약의 요소가 정해져 있거나 그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20일 날 일방적으로 본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권이 나왔죠.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를 말하고요. 일방적이니까 2번의 기억 형성권이죠.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고요. 상속이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고요. 이해관계권자의 채권자가 그 이해관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위라고 하게 됩니다.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되죠. 3번 이건 나중에 물권가 볼 거예요. 부동산 매매 이해관계권은 가등기를 통해서 그 순위를 확보해 둘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담보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보세요. 1월 10일 날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줘요. 갑이 땅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해요.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줄게.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면서 만약에 내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못 갚으면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걸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 예약을 해버려요. 그리고 을에게 예약 완결권을 부여해요. 그리고 그 예약 완결을 가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막바로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가져온단 말이죠. 매매 예약을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요거를 가등기 담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첫째 날 했었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즉 매매 예약이 가등기 담보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3번이 되겠죠. 나중에 청구순위 보존 가등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겁니다. 4번 이해관계권 형성권이죠. 당사자 간의 행사 기한을 정했어. 20일까지 행사한다. 이렇게 정했어. 그럼 그때까지 행사하면 돼. 근데 이걸 기간 안 정했어. 그럼 몇 년? 10년입니다. 너무 길죠? 따라서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어야 되죠. 너 이해관계권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갖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겠죠.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 오른쪽 위에 있고요. 다시 왼쪽 밑으로 갑니다. 형성권이죠. 형성권 행사 기간은 무슨 기간이에요? 제척 기간이죠. 제척 기간이 나오면 두 가지 생각하자 그랬죠. 이미 체크했었죠. 중단 정지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얘가 부동산 매매 이해관계권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권 행사하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해관계권 행사 기한이 경과하면 이 이해관계권 중단 정지가 없으니까 이해관계권 행사 기한이 경과하면 이해관계권은 소멸한다. 그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왼쪽 맨 밑에. 그리고 두 번째, 제척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조사한다. 그랬죠? 그 정도. 매매 이야기에서 출제 가능한 지문들 다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계약금이 나왔죠. 계약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이 예컨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교부하는, 지급하는 금전 뿐만 아니라 물건. 이게 계약금입니다. 즉 우리 민법상 계약금은요. 돈만 계약금이 되는 게 아니라 물건도 계약금이 된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요구했을 때 그 1,000만 원을 돈으로 지급해도 계약금이고 다이아몬드 반지로 줘도 계약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을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을 때 갑이 안 받으면 그만이지만 받으면 그것도 뭐가 된다? 계약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물건도 계약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계약금은 대금의 일부가 아니게 됩니다. 아까 매매계약에서 대금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돈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계약금은 물건도 계약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대금 일부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행이 되었을 때 계약금은 어떻게 돼야 돼요?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반환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이행이 되면 계약금을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실 세계로 돌아와 봅니다. 계약금 거의 100% 돈으로 주지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걸 대금에 충당하지요. 계약금을 1,000만 원 줬어요. 나중에 그런 잔금 얼마를 줘요? 9,000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금 1,000만 원을 대금에 충당한 거죠. 우리 대법원은 이걸 관행이라고 합니다. 관행. 단순한 관행에 불과하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을이 FM이야. 그럼 나중에 1억을 주고 1,000만 원 돌려달라 그래. 그럼 답을 돌려줘야 돼. 그게 원칙이라고. 계약금의 뜻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명칭을 불문하고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기타 물건. 주의, 계약금은 금전에 한하지 않고 물건도 계약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이 당연히 대금 일부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계약이 이행되면 반환이 원칙이다. 단 금전으로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대금에 충당할 수는 있다. 충당하는 관행이 있을 뿐이다. 398페이지로 가면 먼저 맨 밑에 양가로 5번이 있죠. 동그라미 1번 옳은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반환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동그라미 1번 39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다만 동그라미 2번 금전으로 지급했을 때 대금에 충당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충당할 수 있다. 관행이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매매 계약을 하면서 반드시 계약금을 줘야 되는가? 그거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매매인데 다만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는 계약과 동시에 이행이 이루어지죠. 이런 걸 현실 매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금 줘본 적이 없지요. 그럼 결국 현실 매매는 매매 계약만 한 거예요. 매매 계약만.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 받으려면 따로 뭐가 있어야 된다? 계약금 약정이 따로 있어야 된다. 현실 매매는 매매 계약만 한 거고 부동산 매매할 때는 매매 계약 플러스 뭐도 한 거고 계약금 계약까지 한 거고. 자, 이때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입니다. 독립한 계약이다. 다만 매매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금 계약만 하는 경우는 없죠. 매매 계약을 하면서 플러스 계약금 계약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독립한 계약이기 때문에 동시할 필요가 없고 주된 계약,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주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면 종된 계약도 효력이 상실이 된단 말이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낙성 계약이 아니고요. 요물 계약이에요. 낙성 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 요물 계약입니다. 397페이지를 먼저 봅니다. 397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565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법상 계약금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 565조가 적용이 되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즉 명칭을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라고 되어 있죠. 교부할 것을 약정한 때가 아니고요. 교부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줘야 565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계약금을 주겠다고 약속만 해서는 565조가 적용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교부해야 성립한단 말이죠. 계약금을 줘야 성립하는 거죠.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만 해가지고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물계약이 되는 거예요. 자, 395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양가로 2번 계약금 계약의 법적 성질 동그라미 1번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교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따라서 판례 당사자가 계약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은 20일 날 주기로 한 경우 맨 밑에 줄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1월 20일 날 그런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 따위는 없고 왜 계약금 지급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가 아니니까 따라서 우리 1월 20일 날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은 주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말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계약금은 대금이 아니면 대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금 지급 의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만 해갖고 계약금 계약도 성립하지 않은 거죠. 매매 계약만 한 거예요. 그렇죠? 매매 계약을 하면 대금 지급 의무만 있지 계약금 지급 의무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말이죠.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요물 계약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동그라미 2번 종된 계약이니까 주된 계약이 실효되면 계약금 계약도 실효가 되고 3번 독립한 계약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체결할 수도 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계약을 하면서 20일 날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을 때 20일 날 갑이 계약금을 요구했어. 을은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을이 지급을 했어. 보통은 주겠죠. 요게 계약금 계약이 되는 거예요. 1월 20일 날 을이 약속대로 계약금을 갑에게 줬다. 그게 계약금 계약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이때 이 을이 지급한 계약금 어떤 성질이 있냐? 가장 최소 한도의 기본 성질이 뭐예요? 증약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계약금 주고받은 기록이 있으면 계약은 했다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두 번째, 민법이 부여한 게 해약금이에요. 아까 봤죠? 565조. 그래서 일단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합니다. 세 번째가 위약금인데요. 위약금은요,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특약을 해야 돼요. 이렇게 1월 10일 날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을 계약금을 줬어요.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특약을 합니다.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은 해제가 되고 계약금은 몰수한다.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특약을 했을 때 위약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위약금 특약이 없어요. 그럴 때 을이 채무 불이행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갑은 받은 계약금에다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특약이 없으면. 따라서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금을 몰수하려면, 즉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특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이런 특약이 없다면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갑은 계약금은 돌려주고 실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위약금 특약을 했어요. 이 위약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그 예정이 있고요. 위약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예를 들어서요. 갑이 1,000만 원 받은 상태에서 계약금, 위약금 특약을 했는데요.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그럼 몰수하기로 약속을 했어. 자, 1,000만 원 갑이 몰수했어요. 문제가 생겼어. 갑의 손해가 2,000만 원이 생겼어. 그럼 갑은 계약금 1,000만 원 몰수하고
플러스 1,000만 원 더 청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청구를 못해요. 1,000만 원 몰수로 끝납니다. 반면에 위약벌이라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 위약금은 이렇게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둘 중에 하나인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위약벌이라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세 번째, 위약금 약정이 있을 때 이거냐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약으로 얼마든지 구별이 가능해요. 그런데 구별할 수 없을 때 우리 대법원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위약금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만 된다. 396페이지 동그라미 3번 기억 관련 판례 니은 A, B 그리고 니은 A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며 그 정도 이런 걸 위약금이란다. 잊지 마세요. 특약이 있을 때만 위약금이 됩니다. 두 종류가 있고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약금 보면 되죠. 해약금이 뭐냐? 자,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의리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다시 말해서 계약금 계약을 하게 되면 그 효과, 계약금을 주고받은 양당사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하나씩 생겨요. 자, 이 해제권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채무불이행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 아니죠? 계약을 통해서 생긴 해제권이에요. 약정 해제권이 됩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이퀄 계약금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결과 양당사자에게 뭐가 생긴다? 해제권이 하나씩 생긴다. 이걸 해약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565조에서는 이 해제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것이며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565조는 해약금 규정을 두면서 즉 양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기면서 그 해제권을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할지를 규정해 놓은 거야. 자, 언제까지 행사하느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하는 거야. 따라서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을 착수하면 더 이상 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이행 착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두 번째, 어떻게 행사하느냐? 준 사람은 포기하면 되고요.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면 돼요. 교부자는 포기함으로써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565조죠. 1항. 자, 의의가 있고요. 자, 기억 있고 니은 있습니다. 니은은 우리가 유동정부에서 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전 거래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유동정부요 상태에서도 이 565조를 적용하여 뭐 할 수 있다?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그랬었죠. 자, 동그라미 2번 해제 방법. 교부자는 포기하면 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면 되는데, 자, 이때 요 배액의 기준과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죠.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주기로 해놓고 200만 원만 줬다.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죠. 따라서 계약금 해제권 행사할 수가 없죠. 근데 행사를 했어. 그래서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약속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을 때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제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정했을 때 받은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 그런 판례가 하나 있죠. 밑에 니은의 관련 판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다섯 번째 줄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닌 약정 계약금으로 봐야 한다. 그게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자, 밑에 3번 언제까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자, 그럼 이행 착수가 뭐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 가서 돈을 찾아요. 이게 이행 준비예요. 그 돈을 매도인한테 제공해요.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에요. 그럼 이행 착수는 뭐냐? 이행 준비 이후, 이행 제공 전. 이게 이행 착수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좀 넓죠? 그죠? 398페이지를 가면요. 니은 이행 착수. 어쩌고 저쩌고.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의 일부를 하거나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뭔 개소리인지 몰라. 그 다음 단순히 이행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이행 제공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행 착수란 이행 준비 이후 이행 제공 전. 이게 이행 착수가 돼요. 애매하죠. 따라서 구체적인 걸 보시면 됩니다.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이행 착수에 해당되는 게 중도금 지급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 첫 번째 줄 중도금 지급. 그죠? 맨 위에 중도금을 지급해서 이행에 착수한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중도금 지급이 대표적인 이행 착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 니은의 다섯 번째 줄에도 있죠. 예를 들어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이게 판례. 또 하나가 등기소 동행을 촉구하거나. 등기소 동행 촉구는 판례는 아닌데요. 몇 년 전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행착수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판례는 아니지만 이행착수 두 개는 기억해달라. 반면에 이행착수가 아닌 게 있어요. 관련 판례 2번과 3번. 자, 3번은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았다가 이행착수라면 허가 이후에는 계약금 해지 못하겠죠. 근데 우리 대법원 허가받은 것은 아직 이행착수가 아니다. 따라서 허가 이후에도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3번. 2번은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잔금을 내놔라 소송을 제기한 것. 이것도 이행착수는 아니다. 그래서 2번, 3번 둘 다 여전히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가 됩니다. 2번, 3번은 없다로 출제를 하죠. 이렇게 이행착수인 것과 아닌 것 구별해달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그라미 4번. 각과 을이 이행착수 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 효과. 아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 세 가지 효과가 있었죠. 소급 소멸,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똑같은 효과가 여기에도 생기느냐? 아니다. 소급 소멸은 같다. 그러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원상회복은 왜 안 생겨요? 이행착수 전이니까 원상회복할 게 없어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계약금 해지 효과 따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기억니은. 자, 디귿은 뭐냐? 여기 잠깐 보세요.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 그럼 해제권이 하나씩 있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요. 그럼 갑에게 해제권이 하나 더 생기죠.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갑에게 을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있죠. 그 상태에서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갑에게 해제권이 하나 더 생기죠. 이 해제권은 뭐예요? 법정 해제권이죠. 분명히 생기죠. 자,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약금 해제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는가 그렇다. 그거를 계약금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권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디귿이죠. 채무 불이행 등 다른 사유에 의한 계약 해제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어느 일방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96페이지로 돌아가 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출제가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계약금을 주고받아서 565조 계약금 해제권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와는 별도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권이 또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생긴다. 그쵸? 그런 것들이 계약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계약의 이행과 계약금 반환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계약의 성립과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게 399페이지로 가면요. 매매 계약 비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서 지출되는 비용.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지요. 그런데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측량을 할 수 있죠. 감정평가할 수 있죠. 공정사무소에서 계약서 공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매매 계약 비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측량 비용, 감정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공증 비용. 이거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가 있어. 그럼 그에 따라 부담하면 돼. 근데 합의가 없어. 준분 부담해라. 합의가 없을 때는. 문제는 3번. 부동산 등기 비용. 이건 계약 비용이 아니죠. 계약 체결할 때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행할 때 지출하는 비용이잖아. 그죠? 시험지는 이렇게 나왔어요. 감정평가 비용, 콤마, 등기 이전 비용 등 계약 비용은 약정이 없으면 균분 부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틀렸죠. 등기 비용이. 촌스럽게 이행 비용을 골라라 이렇게 안 나와요. 지문이 측량 비용, 등기 이전 비용 등 매매 계약 비용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조심하자. 그래서 매매계약 비용 3가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보통 감정평가 비용, 측량 비용, 계약서 작성 공증 비용 이렇게.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균분 부담.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매매계약의 성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99페이지 보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나왔습니다. 매매계약의 효력이 뭘까요? 매도인 권리 의무, 매수인 권리 의무가 되겠죠. 매도인 권리 의무, 매수인 권리 의무. 그 중에 매도인의 의무가 뭐예요?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 두 개는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자, 먼저 재산권 이전 의무. 동그라미 1번. 등기, 등록, 인도까지 해야 되고 타인 재산권 매매는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완전한 것이어야 돼.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이 있어. 매매 목적물에 감류가 돼 있어. 다 소멸시키고 넘겨줘야 돼. 깨끗하게. 동그라미 2번 종물 종된 권리도 넘겨줘야 돼. 그죠? 예를 들어서 갑소유 아파트, 갑이 101호를 소유하고 있어. 이걸 팔았어. 대지에 관한 권리도 넘겨줘야죠. 그죠? 아파트를 팔았으면 그 아파트 대지에 관한 권리도 넘겨줘야지. 종된 권리도 넘겨줘라. 4번 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만. 원래 등기 이전이 재산권 이전인데 인도도 해라.
매매계약에서 의무는 재산권 이전이에요. 그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넘겨주는 게 재산권 이전이잖아요. 그런데 플러스 인도까지 해라. 이런 것들이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가 됩니다. 조심할 게 다음 페이지에는 과실수취권이에요. 각과 을 사이에 101호를 매매했어요. 근데 이 101호가 계약 체결 이후에 월세가 나와. 월세 50만 원. 이게 뭐예요? 과실.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목적물의 과실을 누가 수취하느냐. 여러분이 소를 샀어요. 근데 그 소를 넘겨받기 전에 그 소가 송아지를 낳네? 싸우겠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송아지는 안 팔았다. 매도인은 그럴 거고 매수인은 뭐라 그럴까요? 송아지를 벤 소를 샀다. 이렇게. 그렇게 안 싸울까? 그러니까 규정을 해놓은 거죠. 뭐라고?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괜찮아요. 약정이 없을 때 목적물 등기가 아닙니다.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인도를 기준으로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이 수취해라. 단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했어. 그럴 때는 매수인이. 갑이 소를 파는데 이 소가 송아지를 뱄어요. 한 이틀 뒤에 송아지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갑이 일부러 일주일 뒤에 넘겨주기로 했어. 갑이 자 을이 샀는데 소가 배가 불룩해. 곧 송아지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갑에게 모르는 척 대금을 다 줬어. 그럼 나중에 송아지도 내놔. 요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판례가. 자, 그럼 원칙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단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 그럼 매수인이. 문제가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을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인도를 먼저 받았어. 반대로 인도 전에 대금을 전부 줬어. 을이. 그럼 을이 과실수취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인도를 먼저 받았어. 그럼 이때 과실은 누가 수취하느냐? 역시 을이 수취합니다. 인도를 받으면 일단 을이 수취해요. 문제는 을 대금 안 줬죠? 조문이 있어요. 대금 지급 전 을이 인도를 받으면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인도 받으면 무조건 과실은 누가 수취하는 거야? 을이 수취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과실지권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의 동그라미 1, 2. 그거와 연결해야 될 게 이자 지급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동그라미 3번. 기억 뭐라고 돼 있어요?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인도를 받았어. 그럼 매수인은 뭘 수취해? 과실을 수취해. 그러니까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라. 됐죠? 다시 올라갑니다. 대금 지급 시기가 나왔어요. 보통 돈 언제 줄지 약정하죠. 근데 물건 인도 날짜만 정했어. 대금 지급은 동생관계죠. 그러니까 조문이 있어. 동일기한으로 추정. 대금 지급 장소 원칙 약정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장소를 약정하지 않으면 원칙이 매도인의 현 주소지. 매수인이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매도인 주소지 가서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지참채무라고 부르는데 몰라도 됩니다. 원칙이 매도인의 주소지야. 그런데 물건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어. 이때는 어디서? 인도 장소. 지문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대금 지급 장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된다. OX. X죠? 약정이 없으면 어디서 지급? 매도인의 현 주소지. 단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인도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대금 지급 장소에 관한 약정이 없을 때는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된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인도 장소에 지급하는 건 언제예요?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 인도 장소.
조심하죠. 됐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조심해야 될 게요.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보면 588조가 있어요. 거기 조문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자가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자,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요. 중개 업무를 할 때 이런 경우 가끔 만납니다. 각과 을이 101호를 매매했어요. 그걸 여러분이 중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101호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갑이 소유자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갑의 부인 병이 나타나서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해. 병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자기 거래. 등기만 남편 이름으로 해놨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중개사라면 등기를 믿어야 돼요? 병의 주장을 믿어야 돼요? 누구도 믿으면 안 되죠. 네? 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등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예요. 등기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야. 그럼 안 된다니까. 등기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요. 무효 등기가 있을 수 있다라니까. 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 무효 등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뭐라고 해야 돼?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밝혀질 때까지는 돈 주지 말아요. 그게 대금 지급 거절권이에요. 이 대금 지급 거절권만 봐도 등기가 무효일 수 있으니 믿지 말아라라는 게 조문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매매 목적물에서 권리자가 아닙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고 그 권리 주장자의 주장이 진실하다면 등기는 무효니까 함부로 돈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대금 지급 거절권이에요. 자, 이때 매도인은 두 가지를 행사할 수 있어요. 을에게 그렇게 못 믿겠다면 공탁해라. 공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갑일에게 야 내가 땅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 내놔.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다 어떤 걸 전제하는 거예요?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때 을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갑은 둘 중에 하나 공탁을 청구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 3번 동시 이행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별거 없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매매 효력이고 좀 전에 체크했던 걸 내용으로 해서 다음 중 매매 계약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에 해서 간간히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담보 책임이 나왔습니다. 4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이 담보 책임은 왜 문제가 되는지 볼게요. A 토지가 있어요. 토지 대장에 1000평으로 되어 있어요. 1000평방미터겠죠. 자,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순차 매각이 됐는데요. 나중에 정이 받는데 이게 700평밖에 안 돼요. 그럼 정은 병에게 따지겠죠. 야, 내가 1000평인 줄 알고 1000평 값을 주고 샀는데 건물 지려고 청약을 했더니 70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럼 병은 아, 그래요? 300평 값 돌려줄게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도 1000평 값 주고 샀다고 얘기할까요? 나도 1000평 값 주고 샀다고 얘기하겠죠. 실제로 그랬고요. 즉 갑을 병은요 이 땅을 한 번도 청량을 해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토지 대장에 있는 걸 믿었어요. 나중에 이 정만 청량을 했더니 700평밖에 안 돼요. 그럼 정은 병에게 책임을 물을 텐데 병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 없지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병한테. 병은 대장을 믿었다니까. 국가가 청량을 해서 토지 대장,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 대장을 믿었다니까. 즉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권리를 넘겨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완전하지 않지요. 1000평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700평 소유권밖에 못 넘겨줬어요 병은. 그런데 병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병에게 잘못이 만약에 있으면 앞에서 봤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구하면 돼요. 지금 보셨지만 병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 말이죠. 자동차 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퍼졌어. 그럼 자동차 회사 가서 따지겠지. 자동차 회사한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뽑기 잘못한 거야. 자동차 출고할 때 그냥 출고 안 합니다. 전수조사해서요. 하자 있는지 여부를 다 판단하고 출고를 해요. 즉 자동차 제조 및 판매사에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어요. 내가 뽑기 잘못한 거야. 하지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완전한 권리를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겨주거나 하자가 있어. 근데 거기에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럴 때 책임져라.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이게 뭐다? 담보 책임이 되는 거야.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이 돼요. 그래서 매도인이 권리를 제대로 못 넘겨주면 두 가지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 잘못이 없으면 담보 책임. 여기서 채무 불이행은 내용이 뭐였어요? 계약 해제, 원상 회복, 손해배상. 그럼 담보 책임은 뭐냐? 내용이 해제, 손해배상 청구 외에 대금 감액 청구, 출재액 상환 청구, 완전물 급부 청구, 총 5가지가 규정돼요. 담보 책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은 앞에서 봤어요. 계약 해제, 원상 회복, 손해배상 3가지. 반면에 담보 책임은 채무 불이행하고 비슷하게 이 2가지 인정되면서 플러스 대금 감액 청구, 출재액 상환 청구, 완전물 급부 청구 같은 추가적인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이게 담보 책임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없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출재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물건을 매매한 경우, 물건을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경우, 물건이 아닌 채권을 매매한 경우, 3가지 크게. 그리고 물건 매매가 다시 권리에 문제가 생긴 경우,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경우,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이렇게. 반면에 경매는 권리의 하자만, 물건의 하자는 없고 권리의 하자만. 채권은 2가지가 있어요. 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이렇게 나눠집니다. 기준이 의리가백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없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출재액 상환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냐 없냐가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거기에다가 권리 하자가 5개. 권리 하자가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익적 권리한 제한, 저당권 실행, 저당권 실행. 이렇게 5개로. 그리고 물건 하자가 또 다시 2개가 있어. 특정물의 하자, 불특정물의 하자. 그리고 이런 하자에 대해서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몰랐냐 알았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나눠놓고 그 중에서 저런 교재에 당연히 그걸 안 넣구나. 나중에 다른 교재를 보면 표가 참 많은 게. 그것도 요것만 표로만. 이걸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402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권리하자,
이 권리하자는 물건 매매의 권리하자를 말합니다. 총 5개. 전부 타인 권리, 오른쪽 일부 타인 권리, 다음 페이지 수량 부족, 일부 멸실, 404페이지 용익적 권리한 제한, 405페이지 저당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상실. 그죠? 406페이지 물건 매매에서 물건의 하자. 2가지. 오른쪽 특정물의 하자, 불특정물의 하자. 407페이지. 한 장을 넘겼더니 물건 경매. 권리하자만 인정된다. 물건의 하자는 인정 안 된다. 그리고 409페이지 채권 매매. 이런 식으로.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게 교재예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요. 네, 포기하는 게 나아요. 다만 하나만 좀 이해해보자. 이왕 예를 든 거 이거. 1000평 매매를 했어요. 나중에 700평밖에 안 돼요. 이거 여기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수량 부족에 해당이 돼요. 그죠? 자, 그럼 수량 부족만 볼게요. 집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404페이지 보세요. 404페이지 보면 제가 이걸 왜 예를 들자면 단독 문제로 이게 몇 번 출제가 됐어요. 1000평 매매 계약을 했는데 측량을 해봤더니 700평밖에 안 되더라. 이딴 식으로 요 수량 부족만 단독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서 토지 1000평을 평당 10만 원으로 해서 샀는데 900평밖에 되지 않더라. 또는 아파트를 샀는데 평수가 부족하더라. 이런 게 수량 지정 매매가 되고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3번. 매수인이 선의일 때만,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첫째,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300평 값 돌려달라. 나머지 부분만이라면 안 샀을 거야.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만?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 당시 300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매수인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 기간이 있어요. 1년 내 행사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언제부터 1년이냐?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부족한 300평만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됐구나 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관련된 담보 책임의 내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자,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머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오늘 한 거 하나만.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서 그게 안 된다 그랬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앞머리 따서 외우시는 거예요. 부실 선대감의 손 이렇게. 에? 외우자. 맞추고 싶으면. 한 문제라도 맞추고 싶으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되죠. 나는 싫어. 그럼 외우지 마. 나는 찍을래. 그럼 외우지 마. 꼭 요게 나오리란 보장은 없어요. 또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머리만 아파. 담보채. 다만 이제 담보채미 이런 거구나. 법정 무과실 책임이구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런 걸 행사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구나. 그 기준이 이렇구나. 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정을 하고 넘어가세요. 됐죠? 자, 410페이지 환매를 봅니다. 매매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 담보 책임은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나올 만한 것들은 그것만 체크하고 들어가시면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괜히 머리만 아파요. 보통은 제가 담보 책임할 때 호치키스로 찍어두시라고 하는데
그럼 또 책이 좀 뚱뚱해지니까 그냥. 교재 만들 때 담보책 싹 빼버리려다가 또 빼면은 뭐가 빠졌다는 둥 또 뭐 공부하지도 않으실 거면서 괜히 빠졌다고 뭐 하시는 분들이 하도 계셔가지고. 자, 환매는 매도인이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죠? 일정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되사가는 걸 환매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따라서 매도인에게는요, 자기가 판 물건을 일방적으로 되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 그걸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매권은요,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했을 때 생기게 됩니다. 자, 590조 1항.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갖고 있을 때 그 대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되사올 수 있다. 이게 환매가 되는 거예요. 2항. 환매대금은 약정이 있을 때 그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으면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매대금 플러스 매수인이 부담한 계약비용. 아까 계약비용 반반씩 부담하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거. 3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환매했다는 건 마치 계약이 해제된 거하고 똑같죠? 근데 아까 계약이 해제되면 과실반환 이자가 산하라고 했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퉁친 걸로 본다. 3항. 과실과 이자는 상기한 것으로 본다. 환매 관련된 조문입니다. 1번 매도인이 일정 기간 내에 되사오는 것. 2번 그러려면 환매권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했을 때 인정이 된다. 3번 환매대금 약정이 없으면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된다. 4번 환매권 재산권이다. 재산권이라면 양도 상속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고, 매도인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도 있고. 그죠? 일방적인 거니까 뭐예요? 형성권이죠. 자, 형성권 하면 행사기간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환매권은요, 기간을 정해놨어. 591조. 그래서 이 기간이 잘 나와. 부동산 5년 넘지 못하고 동산 3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무효가 아니라 단축한다. 한 번 정한 환매기간은 절대로 연장할 수 없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 3년이 환매기간이 된다. 10년이 아니라. 따라서 이 조문이 잘 나옵니다. 오른쪽 환매 등기라고 돼 있죠. 부동산 환매권은 다른 거 안 되고요. 부동산 환매권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동시에 환매권을 등기해 두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그게 592조.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 매매 등기라고 돼 있죠. 매매 등기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합니다. 환매권 보류 등기라고 돼 있죠. 환매권 등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등기가 돼 있으면 제3자에게도 환매 효력이 있다.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을이 중간에 팔아먹어요. 그럼 갑은 나중에 되사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해둔다? 환매권 등기해둬요. 그럼 나중에 제3자에게도 환매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를 담보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랬죠. 이렇게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줘. 갑이 땅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해. 을은 나중에 소유권 안전하게 가져와야 돼. 자, 이때 아까는 가등기 했었죠. 매매약은. 여기서 아예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 버려요. 을에게. 요거를 양도담보라고 해요. 을에게 소유권 등기는 넘어가 있지만 이건 소유권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팔아먹어 버리면 갑은 등기를 되찾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뭘 해둬요? 환매권 등기 해놨다가 나중에 돈을 갚으면서 환매권 행사해서 등기를 되찾아옵니다. 이런 걸 매도담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아까 봤던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를 다 까먹으신 분들은 첫째 주 했던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강의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돼요. 그때 나옵니다. 부동산 환매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담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더라. 자, 여기서 조심할 거 밑에 동그라미 3번, 4번이 됩니다. 3번은 뭐예요? 아까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갑의 환매권이 등기된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돈을 빌면서 저당권을 해놨어요. 그리고 환매권 행사해.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소멸해야죠. 그죠?
저당권 소멸한다. 동그라미 3번. (4번) 환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세요. 환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이 사요. 등기 넘겨달라 그러겠죠. 을이 환매가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로 등기를 거절해. 못합니다. 환매권 등기는요, 처분 금지효는 없어요. 그래서 4번. 환매권 등기되어 있어도 처분 금지효는 없으므로 갑의인하고 환매권이 등기된 후에 병이 샀어. 그리고 병이 을에게 환매 의무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했어. 을은 등기를 넘겨줘야 됩니다. 일단은. 을이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어서 등기 못 넘겨줘 따위 할 수 없다. 마지막 4번의 양가로 1번. 환매권은 어떻게 실행해요? 환매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왜? 594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갑이 환매를 하려면 단순히 환매하겠다라고 주둥이만 털면 안 되고 뭐 해라?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해라. 물론 먼저 제공하라는 건 아니에요. 환매 대금을 먼저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제공하면서 환매권 행사하는 거예요. 환매 대금을 먼저 제공해놓고 나중에 환매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매도인은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선이행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 잃는다. 이렇게 하면 그럼 틀린지 뭐예요? 선이행이 아니에요.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반가로 2번에 있죠. 매도인이 환매 의사를 표시할 때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 충분하고 그 대금을 선이행할 필요는 없다. 조문에서 선이행하지 않으면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먼저 제공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도 지문이 출제가 되니까 그 정도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 환매 효과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가로 2번. 이자와 과실은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3번. 자, 환매권 행사했어요. 여기 보세요. 등기 되찾아와야 되죠. 그죠? 갑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부동산 환매권 행사로 발생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등기 청구권이라고 물권편 가서 다시 한번 물 겁니다. 환매 효과가 서고 2번, 3번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매매와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임대차까지 보고요. 물권으로 돌아갈 겁니다. 물권으로 와서 이제 물권법 볼 거니까 다음 주에 또 책 특히 자르신 분들도 엉뚱한 거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집에 가셔서 책 같은 거 읽지 마시고 강의를 한 번이라도 더 들으세요. 그래야 빨리 내용이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남아있고 숙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강의를 자꾸 수차례 반복하겠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